7월달, 8월달 가정 수업 시작하는데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진도표 나왔잖아요. 진도표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평가 이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 한 2시간까지 감정평가 이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감정평가하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7월달, 8월달 처음 시작됐으니까 당부 말씀드리고 수업을 하는데 요즘 뭐 자기 혼자 있어도 짜증나죠? 날씨가 더워서. 근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좀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또 언쟁이 있을 수 있고 불쾌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여러분 다 알 거니까 좀 자제하셔가지고 요즘은 상대방이 말 한마디를 좀 잘못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여 버리면 그러면 그게 분쟁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고운 말만 쓰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의 말 하나 나의 행동 하나가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론 수업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7월달, 8월달, 이제 9월달이 되면 지금은 여러분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이나 못 느끼겠지만 9월달 되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10월달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인데 10월달 되면 특히 공부 안 돼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정신만 없어요. 개론책 보고 있으면 막 민법이 막 떠오르고 민법 보고 있으면 공법이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7월달, 8월달에 좀 뭔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 없고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기본이 충실하는데 잘 안 된 사람은 기출문제집만 계속 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잡힌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쯤이면 꼭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필기노트가 있고 필수서가 있고 기본서가 있는데 뭘로 해야 됩니까? 제 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 제 진의는 제발 아무거나 좀 해라. 진입니다. 근데 표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표시 그렇게 하면 진짜 짜증나네. 건방지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시는 좀 다르게 하죠. 가장 편하게 하세요. 그러거든 제가. 가장 편한 걸 하세요. 근데 속마음은 제발 좀 아무거나도 해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잖아. 지금쯤이면 공부 안 되신 분들은 가장 편한 걸로 하세요. 봤을 때. 나는 기본서 가장 편해요. 그러지 않을걸요. 기본서는 잠잘 때 배고 자는 거 뭐 이 정도 하시고 아마 가장 얇은 게 가장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얇은 게. 그래서 어떤 걸 하나 선택해서 그것만 끝까지 모든 과목이 그래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할 필요 없이 자기가 봤을 때 이제 개론으로 보면 기본서 그다음에 여기 필수서 강의 노트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편한 걸로 보시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기본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해 볼게요. 감정평가 이론은 6문제, 지난주도 말했지만 6문제 나올 건데 우리가 3문제 정도 맞추면 돼요. 6문제가 나오면 3문제 내지 4문제. 그러니까 3개에서 4문제 맞춘다. 왜 그러냐면 계산 문제가 3개 내지 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 오늘 이제 계산 문제 풀어보겠지만 계산 문제가 2문제 내지 3문제가 들어가면 요거는 푸는 사람도 있고 못 푸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요 계산 문제, 감정평가의 계산 문제는 수험생이 20% 정도가 풀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스스로 내가 20% 안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판단해 볼 때 거의 대부분이 못 푼다. 또 시간적 제약 때문에 몰라서도 못 풀고 시간적 제약 때문에 못 푼다. 그러면 요거는 제껴버린다. 그러면 찍어서 맞추면 좋은데 찍어서 잘 안 맞으니까 제껴버리면 그러면 요 이론적으로 3개 내지 4개 나오는데 그러면 4개가 나오면 하나를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 맞추는 전략으로 하는데요. 요 3개를 맞추는 전략으로 하는데 그런데 2개는 이미 노출되어 있어요. 어떤 게 노출되어 있을까요? 2개? 2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게 있어요. 그게 감정평가가 하는 규칙입니다. 규칙. 감정평가하는 규칙은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났어요. 지금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그동안 많이 썼어요. 어디가 다 써있을 겁니다. 자, 2번째는 뭘까요? 가격공시. 가격공시.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가, 개별공시가 요거. 요 2개는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났어요. 그럼 이 2개는 이미 노출됐으니까 이 2개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 2개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문제 맞추는 전략으로 가는데 2개는 이미 노출돼 있잖아요. 그 나머지 하나만 맞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규칙하고 가격공시. 가격공시는 다음 주 2번째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하는 규칙 오늘 공부할 건데 이 감정평가하는 규칙
자세히 보셔야 돼요. 뭐 반드시 나오니까요. 자, 그럼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볼 겁니다. 이 두 개는 무조건 맞춘다. 자, 이제 필수서 페이지 수는 154쪽입니다. 154쪽에서 나올 거 하나도 없어. 154쪽에서 나올 거 하나도 없으니까 154쪽은 찢어버려 그냥. 자, 그러면 155쪽 갑니다. 155쪽에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나오는데 그 감정평가의 분류에서 공인평가부터 해서 3번에 마지막에 있는 소구평가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은 19회 때까지 나와. 19회 때까지. 그럼 20회 때부터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19회 때까지. 그래서 이제 가볍게 볼 건데 여기서 공인평가라고 있네. 공인평가. 공인평가는 여러분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다 이렇게요. 여러분이 지금 중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어. 뭐 중개사 아니라고 중개 못하나? 있다니까요. 중개사 아니어도 중개는 할 수 있어요. 중개는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중개는 공인중개라고 하지 않고 중개사가 하는 중개를 공인중개라고 그래. 공인중개. 마찬가지로 일반인들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일반인들도 평가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공인평가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자격받은 사람이 즉 공인된 사람이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라고 그래요. 그럼 감정평가사 하는 평가를 무슨 평가를 한다? 공인평가다. 이렇게 해요. 공인평가. 이 공인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주체의 평가.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자격받은 사람이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 그럼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 그래요. 그럼 시험에 이거 3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국가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냈어요. 이 토지가 수용돼요. 이 토지가 수용되면 국가는 반드시 이 토지 수용에 대해서 보상해야 돼. 보상. 그러면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평가를 한다고. 이 보상평가를 하는데 이제 시험 문제예요. 보상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다고 나왔어요.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평가사, 평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공인평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공인평가. 맞습니까? 공인평가잖아요. 평가사가 평가했다잖아요. 평가사가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또 이렇게 냈어요. 자, 이 토지가 경매돼. 경매. 근데 경매할 때 법원에서 경매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경매할 때 법원은 그냥 경매 처분하는 게 아니라 요 감정평가사가 평가거든. 평가에서 최저 경매 가격이 있다고. 그럼 이런 평가를 경매평가라고 그래요. 그럼 경매평가 하는데 이제 실제 시험이요. 세모 평가사가 평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평가사가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게 공인평가냐고 물어봐요. 공인평가 맞습니까? 공인평가죠. 공인평가. 이 평가사가 평가했잖아요. 이걸 공인평가라고 그래요. 자, 그럼 공인평가 끝. 자, 공적평가는 공적 주체가 하는 평가를 공적평가라고 그래요. 공적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평가를 공적평가. 예를 들면 이 토지가 수용되는데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평가사가 평가했다 그러면 공인평가고 근데 구청에서 시청에서 군청에서 와서 평가했다 그럼 무슨 평가? 공적평가가 되는 거예요. 공적평가. 그럼 우리나라는 공인평가입니까? 공적평가입니까? 공인평가.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 토지가 수용되면 이 토지를 경매 처분할 때 군청에서 시청에서 구청에서 평가하는 거 아니거든. 평가사가 평가한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필수적 평가는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는 평가를 필수적 평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필수적 평가의 개념을 물어보잖아. 개념은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하는 평가를 필수적 평가인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떤 것들이 필수적 평가입니까? 그래요. 그럼 이 보상평가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이 토지가 수용되면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고. 이런 것을 필수적 평가. 이 토지가 경매 처분되면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되거든. 그럼 보상평가, 경매평가 이런 것들이 필수적 평가야. 과세평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평가. 세금.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다. 평가할까 안 할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수적 평가다 그래요. 그럼 이런 건요. 이 토지가 국가 땅입니다. 국가 땅. 국유재산이야. 근데 이 국유재산을 국가가 팔아. 처분해. 그럼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그냥 마음대로 처분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서 아 이건 얼마짜리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하는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 그럼 이 땅을 국가가 사. 제 땅인데 국가가 이걸 산대. 그럼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거야. 취득. 그러면 그냥 취득한 게 아니라 평가해서 취득한다고. 그럼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하는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반드시 이런 평가를 필수적 평가. 법정 평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하지 말고. 평가사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 보상 평가는 평가사 마음대로 한다면 이 토지가 수용되면 평가사 마음대로 한다면 평가사마다 보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상 평가는 법에가 정해져요. 어떻게 평가해라. 법에다 정해놨습니다. 그것을 법정 평가, 법에 정해진 대로 법규에 정해진 대로 하는 평가를 법정 평가. 가장 대표적인 게 보상 평가,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과세 평가,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수적 평가, 법정 평가는 이제 가볍게 보시는 건데 뭐 깊은 의미로 보지 말라고요. 차라리 여기 공인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는 거기 3번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 큰 의미가 없어요. 다시 언급할 겁니다. 자, 그 밑에 확인 사항에 기준 시점 나왔죠. 이 기준 시점이 이제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준 시점. 기준 시점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이라 나왔네요. 제가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기준 시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하는데 뭐요?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기준 시점은 매우 중요. 부동산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동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변동한다. 이걸 변동 요칙이라고 그래요. 자,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 옳은가 봐봐요. 부동산 가격이 항상 일정하다. 부동산 가격이. 이 부동산 가격이 항상 일정하다. 언제나 10억이다. 그게 1번이거든. 언제나 10억이다. 10억. 그러니까 7월 7일 날 평가하든 이게 10월 7일 날 평가하든 무조건 10억이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평가하든 무조건 10억이니까 특정 시점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변동을 해요. 변동. 그러니까 7월 7일 날은 10억이었는데 그런데 10월 7일 날은 여기 8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니까 감정 평가할 때 어느 시점을 정해서 평가해야 돼요. 그 시점을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준 시점은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는데 이 위에 것은 딱 한 번이고 여기에 엄청나게 잘 나오죠. 그러면 기준 시점은 감정 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 요거 기준이 되는 날짜. 요건 딱 한 번. 요거는 감정 평가 규칙 제2조. 근데 이 날짜가 감정 평가에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어느 날짜냐? 가격조사 완료일. 가격조사 완료. 여기에 엄청 잘 나오죠. 무조건 가격조사 완료일 나와야 돼. 현장조사 완료일, 감정평가 완료일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무조건 틀린 말. 가격조사 완료일. 자, 그러면 여기가 본문이고 그 다음에 다만 예외적이 나와요. 예외. 자, 여기 예외는 아직 쟁점을 삼아서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외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지겠습니까? 안 정해지겠습니까? 안 정해져. 기준 시점은 미리 안 정해진다고. 왜 그러냐면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해야 돼. 자, 제가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가격조사를 시작하는데요. 7월 7일 날 가격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10월 7일까지 가격조사를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10월 7일까지. 그러면 가격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기준 시점이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미리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가격조사를 끝내야만이 그게 기준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미리 정해진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경우냐면 요 토지 건물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평가사님 요거 평가해 주는데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인데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2021년 7월 7일 이 날짜의 가격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 날짜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기준 시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뢰할 때 평가사한테 그러겠지. 이 날짜의 가격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기준 시점 미리 정해온 거라고. 원칙은 안 정해지는데. 그럼 이렇게 미리 정해오면 평가사가 요 1년 전으로, 지금 1년 전이잖아요.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과연 이 물건의 가격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판단해 보는 거야. 그런데 가격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날짜에 가격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럼 이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그게 예외다. 예외. 이게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직 쟁점 삼지 않았고 여기까지만 가격조사 완료일 여기까지만 쟁점 삼았고 여기다 이제 불가능 이렇게 준다고. 가격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OX, X. 자, 됐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 2번. 여기 2번은 감정평가 규칙에 나온 게 아니라고. 2번은 감정평가 이론 측면이야. 그럼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으면 기준 시점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치 않다는 거야.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하니까 기준 시점 필요하다. 그러면 기준 시점 나오면 그럼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기준 시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제 기준 시점 됐습니다. 그 옆에 기출 지문 봐봐요. 기출 지문 보면 제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55쪽에 기출 지문이 4개 나왔는데요. 가장 상단의 기출 지문 볼까요? 가장 상단의 기출 지문. 155쪽. 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평가 등이 있다. OX,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정평가다 그래요. 그 밑에 기출지문이 3개 나왔는데 다 기준 시점이야. 기준 시점 전부 다 기준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될 건데 거기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밑에서 이제 위에서부터 세 번째 기출지문 보면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 28일 때 나왔는데 이걸 틀렸다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걸 틀렸다. 왜 그러냐면 여봐요.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이 기준되는 날. 이날 옳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28회 때 이게 처음 나오는 거야, 여기에. 그럼 27회 때까지 이것만 나오고, 가격조사 완료일만. 그러니까 기준 시점 그러면 무조건 가격조사 완료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수험생들이. 근데 출제자가 이걸 낸 거라고, 이걸 내다 보니까, 기준 시점 그러면 가격조사 완료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다.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이제 기준 시점 됐습니다. 자, 넘겨서요. 156쪽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보면 평가할 때 원칙이 3가지 나와요. 지금 제가 계속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3개 나온다. 원칙이 3개. 자, 그러면 원칙 3개는 우리 시험에서도 또 아주 빈번하게 출제돼요. 첫 번째 원칙은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지문도 엄청 잘 나옵니다. 이게 감정평가의 규칙 제5조. 감정평가 규칙은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겠어요. 지금 감정평가 규칙이 지금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첫 번째 기준 시점도 감정평가 규칙이었고, 여기 시장가치 기준 원칙, 이것도 감정평가 규칙이 나온 거고, 그럼 원칙이 나오면 예외가 나오는데, 원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데, 이 3가지 경우 많이 했잖아요. 법의사라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물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데 앞에 거 빼고 여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앞머리 따서 법의사 이렇게 여기다겠어요. 원칙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데 법의사 이 3가지 경우는 시장 가치, 유예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무조건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대로 해줘야 돼. 있는 대로. 여기 있는 그대로 해줘야 된다고. 여기 이제 3가지 경우가 시장가치, 유예가치로 평가하는데 3가지 경우가. 그럼 여기 시장가치, 유예가치로 평가한다. 여기 나오죠. 이게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타이틀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 시험 지문은 이렇게 나오죠. 왜? 이 지문이 감정평가 규칙에 나온 지문이니까 이대로. 그럼 여기 사회 통념상 이 부분은 잘 안 나와요. 대부분 이 2개를 주죠. 2개.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됐죠? 뭐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고. 두 번째 원칙은 있는 그대로 하세요. 있는 그대로 하세요가 현황 기준 평가 그래요. 현황 기준 평가. 여기는 감정평가의 규칙 제6조입니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 이걸 현황 기준 평가 그래요. 요거 그냥 외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한다 하시면 돼요. 요거 다 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럼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가 그린벨트래요. 그린벨트. 그러면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죠. 그럼 그린벨트라는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받고 있는 그대로 한다. 이걸 현황 기준 평가. 이용 상황,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평가한다. 이걸 현황 기준 평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칙이 현황 기준 평가하면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요거. 이렇게
여기 이제 감정평가 규칙이 나온 거야. 감정평가 입자는 기준 시점에서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다 빼고 여러분들은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끝나지. 그럼 이제 어느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요? 그럼 세 가지가 나와. 앞에하고 똑같아.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끝나죠. 자, 그럼 이제 계속 볼까요? 여기 나왔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평가하는 거. 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부 평가다 그래요. 조건부 평가다. 그러면 이거죠. 여기 지금 그린벨트 속했는데 원칙은 그린벨트 속한 대로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근데 예외적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의뢰인이 와서 뭐라 하냐면 요거 평가사님 그린벨트가 제가 들어보니까 구청이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된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해제되면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린벨트 해제를 조건을 달고 평가해 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조건을 달아서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죠.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그다음에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여기까지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감정평가자 시험에서 뭘 내냐면 이걸 내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 그러면 조건을 붙여서 평가 의뢰하면 제가 평가사인데 무조건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건을 검토해야 돼. 조건을 평가사가 검토해야 된다. 검토. 근데 뭘 검토하냐면 과연 이 조건이 실현 가능한가, 적법성이 있는가, 합리성이 있는가, 불법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럼 나 이거 못해요 해야 한다고. 나는 평가 못해요. 그럼 수임을 거부하거나 이미 수임을 했다면, 한다고 했다면 전화해서 나 못합니다 철회하거나. 자, 정리.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평가사가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려면 의뢰인이 조건을 붙여서 의뢰하면 그 평가사는 조건을 검토한다. 조건이 실현 가능한지, 합법적인지, 합리성이 있는지. 그럼 반대로 불법적, 실현 불가능, 비합리적, 나 못해요. 됐습니까? 이렇게. 자, 세 번째 원칙 갑니다. 세 번째 원칙이 시험에서는 가장 잘 나와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입니다. 제7조를 보면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라. 이걸 개별평가 그래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네요. 부동산 몇 개입니까? 2개죠. 그 원칙은 따로따로 평가하는 거야. 따로따로.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해야 된다. 이게 원칙. 근데 예외가 몇 개 나오는가요? 3개. 예외가 3개 나오는데 결론은 3개 다 있다. 그 다음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있다는 두 개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나 일체로 거래된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있다 없다 맞네. 있다 없다. 그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사례까지는 필요 없어요. 지금 감정평가 규칙을 하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예외는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는가 물어봐요.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는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요. 우리 시험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 그러거든. 그럼 틀린 말.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부분평가라고 나오네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부분평가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이건 몇 번 봤잖아요. 이 그림. 이거 100번지 토지. 100번지 토지인데 근데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만 평가할 수가 있겠는가? 원칙 안 된다. 원칙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요. 이 부분만 수용이 돼. 이 부분만 도로 내겠다고 수용이 됩니다. 이 부분만. 그럼 이 부분만 수용되면 이 부분만 보상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 부분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생긴 거예요. 특수한 목적인 합리적 이유가 생긴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이 부분만 수용되면 그럼 이 부분만 보상평가해야 되는 합리적 이유, 특수한 목적이 생겼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부분평가 이렇게 불러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이렇게 내죠. 이거네요.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되어 수용된 경우에 그 부분만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다. OX, X.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여기 보면 되고,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서 나온 원칙 세 가지 했습니다. 자, 책은 157쪽으로 가면 이제 가격이론이야, 가격이론. 이 가격이론에서 가치와 가격, 얘는 감정평가 규칙이 없는 거야. 얘는 감정평가 규칙이 없는 거고, 자, 시기적으로 나올 시기는 됐습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한 4년 내지 5년꼴 한 번씩 나와요. 시기적으로 나올 때 됐죠. 가치와 가격, 그러면 뭐 가치 개념부터 쭉 나오는데, 이 가치와 가격 비교표, 이 비교표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 가치와 가격이 우리가 같은 걸로 느껴지지만 여기 학문적으로 보면 정반대예요. 왜 정반대냐면 이 현재 가치거든요. 현재 값이죠. 가치는 가격은 가격값. 정반대잖아요.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 가격은 구체적, 객관적. 가치는 여러 개, 가격은 하나. 정반대로 하죠. 정반대. 그럼 우리는 가격은 잘 알지만 가치는 잘 몰라요. 추상적인 말이라. 가치는 쓸모인데 장래기 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해요. 편익 현재 가치. 여기에 이제 가치 개념이야. 그럼 이 가치를 돈으로, 금액으로, 화폐액으로 표시한 게 가격이야. 이 말은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다는 거야. 그럼 가격의 기초는, 가격의 밑바탕 뭡니까? 가치. 그래서 가치는 가격의 기초다 이렇게 한다고. 가격의 기초는 가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개념, 가치는 장래기 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근데 이 현재 가치가 현재값이라고 소리죠. 현재값. 근데 이 미래값이라고 준다고. 가치는 미래값이다. 그러면 틀린 말. 가치는 현재값, 현재 가치. 가치는 장래기 되는 편익의 미래 가치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틀린 말이에요. 현재 가치. 가격은 이미 지불됐어요. 근데 가격은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불한 실제로 지불된 금액.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거래된 금액.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지불된하고 거래된 똑같은 요 금액. 그럼 이미 지불됐죠? 가격값, 현재값. 가격값. 가격, 현재값. 가치, 미래값이 가장 최근에 이 부분에서 답이 됐던 거예요. 이거 내면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러거든. 틀린 거. 거의 대부분이 틀린 거 그래요. 물론 옳은 거 고르라 할 수도 있겠지만 틀린 거. 그럼 틀린 거 고르라 하면 이 두 개를 바꿔주는 거야. 가치는 가격값이고 가격은 현재값이다. 이렇게. 그럼 틀린 말이에요. 가치, 현재값, 가격값. 가격은 변동하지만 특정 시점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가치는 여러 개 있지. 아까 가치가 여러 개 있다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유예 가치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가치는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는 쓸모는 사람마다 달라요. 주관적이지. 제가 이거 하면서 꼭 하는 말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아파트에 대해서 큰 가치를 못 느낀다고. 저는 아파트 살아봤는데 불편해서 저는 답답해서 저는 별로 가치를 못 느낀다고. 근데 아파트가 편리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에 대해서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는 다르다.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이다. 이 주관적, 추상적인 가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게 가격입니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얼마다, 1,000원이다, 2,000원이다, 20억이다, 30억이다 이렇게. 가격은 이제 객관적이다 그래요. 요거 사러 가면 여러분이 가나 제가 가나 요거 다 1,000원이다. 이제 객관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가치와 가격 이제 비교 끝났어요. 마무리. 가치, 장래기 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가치, 현재값, 여러 개, 추상적, 주관적, 가격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가격은. 이제 가치와 가격 요 비교를 하면 가치가 올라가면 쓸모가 많아지면 가격도 뭐 할까? 올라가. 근데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지죠. 요 가치와 가격은 비례관계 있다. 이제 이 앞에는 두세 번 냈고 얘는 딱 한 번 내요. 가치와 가격은 반비례관계 있다는 거.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가요. 반대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를 가장 편하게 말하는 게 10,000원 가지고 가봐야 살 게 없다는 거야. 그 왜 10,000원 가지고 가서 살 게 없어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의 가격은 올라간다. 화폐 가치와 가격은 반대로. 그러니까 뒤에 화폐 가치와 가격이 반비례다. 여기에 잘 나온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물론 이 지문 자체가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지 않지만 가치와 가격은 무슨 관계 있다? 비례 관계 있다. 이 정도. 자, 그러면은 공부를 그동안 하셨으니까 여기 지금 가치와 가격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데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죠. 뭘 하지 않았어요? 단기 계리.
장기, 일치,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괴리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뭐 한다?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 그게 제가 막 설명 나오잖아요. 보면 가치와 가격의 장단기 비교, 가격은 수요고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다 필요 없어, 필요 없고 무조건 요것만.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뭐 한다?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치. 경제학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치거든. 경제학에서는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단기, 괴리, 장기, 일치. 그럼 이제 가치와 가격이 다 끝났어요. 자, 그 옆에 기출지문도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거니까 이제 보시고. 자, 이제 넘겨보면 158쪽에 부동산 가격의 본질과 특징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는 뭐 하나만 보냐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 봐요. 동그라미 2번. 소유권 기타 권리익의 가격 나오죠. 자, 거기서 이거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이제 소유권이 있을 거고 그럼 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이 토지에 지역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임차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 가격도 있고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가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친구들은 이런 사례를 주면서 물어볼 때 지상권의 가격을 평가하세요. 지역권의 가격을 평가하세요. 임차권의 가격을 평가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 말은 하나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관계가 있다면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나는 다 필요 없어요. 자, 그 밑에 부동산 가치 형성 원리라고 해서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이 나오는데 여기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은 예전에는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 났었는데 요즘은 이것만 내요. 봐요. 가치 형성 요인은 요거 여기까지. 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여기까지만 된다고. 여기까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럼 여기서 쟁점은 요 경제적 가치.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 말을 반대로 쓸 수 없으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뭐냐? 이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이 물건의 쓸모에, 이 물건의 결국은 요 경제적 가치가 가격이거든, 가격. 그럼 경제적 가치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것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가치 형성 요인은 굳이 나누면 일반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 지역 요인이라는 게 있고 개별 요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럼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무슨 의미입니까를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지역 요인은 그 지역에만, 하곡동에만, 강서구에만, 마곡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개별 요인은 이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됐죠? 예. 그러면 이 가치 형성 요인은 고정되어 있겠습니까? 변동하겠습니까? 변동.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구야, 인구.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인구. 그럼 인구가 올라가면, 인구가 증가하면, 그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럼 가격은 올라갈 거고, 경제적 가치는 높아질 거고, 가격도 올라갈 거고, 됐죠?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은 고정된 게 아니라 늘 변동한다. 이거 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데, 가치 형성 요인 늘 변동합니까? 이런 건 잘 안 물어보도 안 해요. 근데 알고 있어야만이 이론이 전개가 되는 거고, 가치 형성 요인은 이것만 내고 있다고. 계속 내요, 이거. 이거 계속 낸다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근데 책은 좀 복잡하게 써놨죠? 책 보면 구분해서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반적 요인,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다 무시하세요. 무시. 지역 요인 뭐라고 나오는데 다 무시하시고. 159쪽 가면 개별 요인도 마찬가지고 거기 4번의 특징, 유동성, 변동성 그렇게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가치 형성 요인은 변동한다.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하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겠지. 그럼 가격도 변동하겠지. 이걸 변동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럼 변동의 원칙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 기준 시점이 필요하지. 논리적으로. 자, 평가 이론이 논리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한다. 경제적 가치가 변동한다. 부동산 가격도 변동한다. 이걸 변동의 원칙이라 한다. 그럼 감정평가할 때는 가격이 늘 변동하고 가치가 늘 변동하니까 특정 시점을 정해야 된다. 그걸 뭐란다? 기준 시점. 이렇게요. 자,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자,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나와. 가치 발생 요인.
요 가치 발생 요인은 24회 때 이후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24회 때까지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럼 가치 발생 요인은 상대적으로 가치 형성 요인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은 그 지문, 개념 잘 나오거든요. 요거요. 요 깊은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15년 전에는 여기 깊은 내용 엄청 잘 물어봤어요. 15년 전에는 여기에 별표가 아니라 15년 전에는 여기에 별표 3개였어요. 별표 3개. 어쩔 때는 5개였다고. 근데 요즘은 이런 건 내지 않아요. 그 요것만 내고 있다. 요것만. 그래서 요것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치 발생 요인은 얘는 자주 나오는데 가치 발생 요인은 24회 이후로 나온 적이 없다고. 24회 때까지 나왔지. 그럼 가치 발생 요인의 뜻. 이 가치 발생 요인은 이 부동산이 쓸모가 있어서 가치가 있고 가격이 지불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거야. 그걸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그래. 가치 발생이 첫 번째 효용, 쓸모가 있어야지. 다른 말로 유용성이라고 그래. 유용성. 이 효용은 매우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용은 추상적인 말인데 이 효용은 이렇게요. 효용은 어떤 물건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걸 효용이라고 그래요. 제가 배가 많이 고파요. 근데 저한테 쓰레기를 갖다 줘요. 그 쓰레기가 저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배가 고프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야 돼, 입으로. 근데 쓰레기를 갖다 주면 그 쓰레기는 저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가 없죠. 근데 빵을 갖다 주면, 짜장면을 갖다 주면 제가 먹고 나서 포만감 있잖아요. 그럼 짜장면이나 빵은 제 욕망을 충족시킵니까? 안 시키죠. 그걸 효용이라고 한다고.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매우 추상적인 말이죠. 그러면 이 물건이 효용이 있어야만이 쓸모가 있다고 하고 그래야만이 가격이 지불된다 소리야. 그 효용이 있어야죠. 근데 이 효용은 매우 추상적인 말이고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요. 주거용 부동산의 효용하고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의 효용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주거용 부동산이 쾌적하지는 못하고 주거용 부동산이 쾌적하지도 못하고 편리하지도 못하고 돈 벌어준다. 그러면 주거용으로서는 아무 효용이 없는 거지. 그럼 주택에다가 뭐 불법적으로 무슨 불법 영업을 하나? 안마 시술을 하나? 뭐 그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효용은 쾌적성, 편리성이란 소리야.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 효용은 쾌적성, 편리성이 아니에요. 상업용 부동산은 돈 벌어줘야 돼. 수익성. 그다음에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 됐습니까? 그렇지. 이런 걸 우리 효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약간 다르다. 근데 이 효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저 효용은 금전적인 것도 있고 비금전적인 것도 있어요. 쾌적성, 편리성은 비금전적이죠. 그러나 수익성은 금전적이죠.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 중에 이 효용은 금전적인 거, 금전적, 비금전적 전부 다 포함시키는 개념이에요. 비금전적, 금전적, 비금전적 전부 다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게 159쪽 기출지문 두 번째 지문에 나와요. 두 번째 지문에. 자, 볼까요?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게 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에서 포함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금전적, 비금전적. 요걸 또 다르게. 효용, 편익이거든, 편익. 효용이 이제 편익이란 말이에요, 편익. 편익인데, 근데 이 편익은 금전적, 비금전적, 효용은 금전적, 비금전적 다 포함하고 형태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다 포함한다는 거야. 유무형 그래, 유무형. 유무형의 편익이다. 유무형의 편익이다. 이렇게요. 효용이나 편익이나 또 똑같은 말이야. 그럼 효용은, 편익은 금전적, 비금전적, 유형, 무형의 편익 전부 다 포함한다.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 부동산으로부터 가치가 발생하려면, 가격이 지불되려면 효용, 편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편익 효용은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거야. 전부 다 포함한다는 거야. 자, 이제 효용이 됐어요. 그럼 효용만 있으면 그러면 가치가 발생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돼. 상대적 희소성 그래. 상대적 희소성. 그럼 상대적 희소성이 나오면 말은 쉽지만 또 문장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또 헷갈릴 수 있다고. 상대적 희소성은 정확한 뜻은 이런 뜻이라고. 물건이 양적, 질적으로 인간의 욕망보다 부족한 상태. 그게 상대적 희소성이야. 그럼 상대적 희소성은 공급이 많은 겁니까? 수요가 많은 겁니까? 수요가 많은 거야. 공급이 부족한 거라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태, 수요 공급 중에서 수요가 많은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상대적 희소성, 효용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가격이 지불됩니까? 아니요. 아무리 효용이 있고 아무리 상대적 희소한다 하더라도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없으면, 살 사람이 없으면, 돈 주고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지불되지 않죠. 그래서 유효수요가 있어야 되죠. 유효수요란 살 의사와 지불 능력. 요 세 가지가 본질적인 가치 발생 요인인데 부동산은 이전성을 포함시켜요. 이전성, 양도 가능성 이런 뜻이잖아요. 이 건물이 아무리 쓸모가 있고 아무리 희소하고 아무리 돈 주고 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면 그러면 돈을 지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된다. 그걸 이전성, 양도 가능성. 이전성 그러면 뭐가 이전돼야 되냐? 권리가 이전돼야 된다. 권리가. 그럼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이란 물리적 이전성을 의미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물리적 이전성, 부동산은 물리적 이전성이 없어요. 물리적 이전성은 우리 화곡동에 있는 땅이 내일 부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아예 물리적 이전성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이란 물리적 이전성을 뜻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부동산은 물리적 이전성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부동산이 물리적 이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전성이 없다. 물리적 이전성이 없다. 세 글자로 부동성. 부동성 때문에 물리적 이전성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지. 그럼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은 법적으로 권리관계가 이전된다. 법적 개념으로 권리 이전성을 말한다. 됐습니까? 이제 효상유의 이렇게요. 효상유의. 이게 전부가 있어야지 가치가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부가 있어야 된다. 전부가.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오른말에 봐봐요. 가치 형성률이 있어요. 가치 형성률. 가치 형성률의 가장 대표인 게 인구거든. 그럼 이 인구가 변화하면, 인구가 증가하면, 그러면 유효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유효 수요가 증가하고 어떤 물건의 희소성은 더욱더 증가하겠죠. 사람이 많아져 버리면, 인구가 많아져 버리면, 그러면 희소성은 더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인구는 가치 형성 요인이고 유효 수요는 가치 발생 요인인가요? 가치 발생 요인이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까? 그렇지.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그거 쓸 필요 없죠. 선생 어디가 있는데 그 가치 형성 요인 가봐요. 158쪽 가치 형성 요인 개념. 158쪽 가치 형성 요인 개념 찾으셨어요? 거기 감정평가의 규칙 이렇게 나오면서 이러한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됐죠? 여기 이제 우리 시험 지문 얘기. 자, 이제 다시 159쪽으로 와서 부동산 가치 종류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치의 종류. 부동산 가격의 종류 그러면 틀리죠? 가격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치는 여러 개 있으니까 가치의 종류 나오는데 가치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시장 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가 여러 번 말하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정의 15개까지가 나오는데 그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오거든. 그 용어정의에서 1번 타자가 시장 가치, 시장 가치. 자, 책을 잠깐 한번 넘겨볼게요. 167쪽 봐봐요. 167쪽. 167쪽 감정평가하는 규칙 나오죠? 여기 20회 때부터 32회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예? 거기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2조 용어정의 요거 엄청 잘 나오거든요. 168쪽까지 해서. 근데 1번 타자가 뭡니까? 시장가치다. 시장가치. 이제 오늘 요거 다 할 거예요. 다 한다고. 그래서 이제 시장가치를 좀 보겠다는 소리예요. 시장가치. 부동산의 가치 종류에서 시장가치. 시장가치 나오면 요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 시험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거. 요 감정평가하는 규칙. 무조건 감정평가하는 규칙이라고 나온 것은 매우 중요. 예? 6문제, 감정평가에서 6문제 나오는데 어떤 해는 이 감정평가 규칙에서 3문제를 내요. 절반을 내버린다고, 여기서. 그래서 이 시장가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물건이 시장에서 자유스럽게 거래가 됐을 때 그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게 시장가치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울 겁니까?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이겁니다. 통상적인 시장. 여기 보면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정통한 당사자가 아닐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봐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리가 있어야 되지. 신중하지도 않고 비자발적으로. 그럼 시장 가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 때 억압위에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스러운 의사에 의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알고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모르고 샀다. 그럼 눈탱이 맞아요. 그런다고. 보면 저도 시장에 가보면 그때 막 짜증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 가면 뭐 할머니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할머니들한테 사주려고 하거든. 여기 길거리 재래시장 가면. 근데 그 할머니들이 돌아서면 거짓말 쳐본다. 진짜로.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이래. 이렇게 돌아서면 전 남자들 가면 이제 시장 가면 그런 경향이 있거든. 뭐 이렇게 사면 남자들이 가면 좀 더 1,000원을 더 붙이는 경우가 있어. 얼마입니까? 3,000원. 비싸서 돌아서 오면 보면 뒤에 사람이 아줌마 오면 얼마? 2,000원. 이렇게 한다. 그런 경향도 있지. 꼭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럼 제가 저거 대해서 저거 호박 저거 애호박 저거 2,000원인데 왜 저러지? 왜 3,000원이지? 그 모르는 상태에서 3,000원 주고 산다고. 그러면 그게 시장 가치가 아니라는 소리야. 시장 가치는 2,000원이야. 그러면 내가 그 애호박에 대해서 쏙쏙들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 할머니 무슨 소리야? 2,000원이지. 그러면 2,000원만 줘. 이러잖아. 그게 시장 가치라는 소리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어떤 억압도 없이 그 물건에 대해서 쏙쏙들이 아는 상태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치. 요걸 시장 가치라고 그래요. 근데 포인트는 요거요. 통상적인 시장. 자, 여기 읽어보면 그러면 최고란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최고란 말 없어. 근데 최고 가액처럼 느껴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요것 때문에 최고 가격이라고 최고란 말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럼 시장 가치가 나오면 최고 가액 나오면 X예요. 한정된 시장 나오면 S고 무조건 통상적인 시장 요거 찾아야 돼. 그럼 시장 가치가 나오면 시장은 무조건 통상적인 시장 있는 거 없는 거 찾고 통상적인 시장이 있으면 거의 옳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 가액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자, 이제 시장 가치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장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교환 가치, 사용 가치, 투자 가치 쭉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나온 게 아니라 나온 적이 있어요. 빈번하게. 이거 외에 뭐 장부 가치니 뭐 보험 가치니 공익 가치니 사익 가치니 엄청 많다고. 가치 종류는. 그런데 최소한 우리는 시장 가치는 빈번하게 나오니까 알아야 되고 교환 가치, 사용 가치, 투자 가치가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 초등학교 때 줄긋기 있잖아요. 줄긋기. 요 줄긋기 한번 합시다. 줄긋기. 요 시장 가치가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안타까워 죽겠어. 시장 가치가 있고 여기다가 제가 투자 가치라고. 투자 가치라 할게요. 투자 가치. 투자 가치가 있고 여기다 이제 교환 가치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가치라고 있다고. 사용 가치 이렇게. 그러면 시장 가치는 요거 했잖아요. 시장에서 얼마 형성될 것인가. 요거 시장 가치. 그럼 교환 가치는 이 물건을 내가 시장에서 판다면 얼마이겠습니까? 그게 교환 가치야. 그렇지? 그럼 사용 가치는 이 물건을 내가 사용할 때 느끼는 가치. 요 물건을 내가 사용할 때 느끼는 가치를 사용 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시골집 가면 그러면 이거 교환 가치, 시장 가치는 별로 안 돼요. 저 시골에 집은 비싸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 아마 이거 팔라고 내놓으면 몇 천만 원밖에 안 될걸요.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합시다. 3천만 원? 그러면 교환 가치, 시장 가치는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가치는 엄청나게 높다고. 제가 느끼는 가치는 30억도 높아. 30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용 가치야. 그러니까 사용 가치는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느끼는 가치라고. 시장에서 거래된 거나 상관없이 사용 가치, 그게 사용 가치야. 그럼 시장 가치하고 사용 가치는 전혀 다른 말이라고. 시장 가치는 이게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얼마일 건가? 사용 가치는 사용하는 사람이 느끼는 가치.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 가치는 이 부동산 투자자가 느끼는 가치. 투자 가치. 그럼 줄긋기. 시장 가치하고 같은 개념이 뭘까? 교환 가치. 투자 가치와 같은 개념은요? 사용 가치. 됐죠? 이렇게. 교환 가치는 투자 가치 성격을 갖는다. OX, X.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객관적인 게 시장 가치하고 교환 가치겠습니까? 투자 가치와 사용 가치일까? 시장 가치와 교환 가치가 객관적. 요 밑에는 주관적. 자, 이제 가치의 종류까지 끝났습니다. 가치의 종류,
요거 막 속속들이 다 할 필요 없이 요건 이제 부수적인 거고 요게 중요. 시장 가치, 통상적인 시장. 그러면 O. 시장 가치가 나왔는데 한정된 시장이라든지 최고 가액 나오면 올까 X일까? X. 자, 됐습니다. 자, 저는 160쪽 상단까지 됐고 160쪽 가면 부동산 가치 재원칙이라 나와. 부동산 가치 재원칙. 요 부동산 가치 재원칙. 부동산 가치 재원칙 하기 전에요. 요 기출 지문 보고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기출 지문 한번 칠판 한번 볼까요? 아니. 자, 첫 번째 기출 지문은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금액으로 구현된 표현된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다. 맞지요? 두 번째, 가치란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맞나요? 세 번째, 수요 공급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틀렸죠? 단기적으로 KD, 장기적으로 일치. 자, 그 밑에 가치 형성률이란 대상보다는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이러면 옳은 말이야. 일찍에 29회 때 이제 31회 때 봐요. 가치 형성률이란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 OX, X. 시장 가치란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는데 이 경제적 가치를 시장 가치로 바꿔주잖아요. 못 찾아. 이거 가치 형성률이 경제적 가치 이렇게 딱 찝지 않으면 못 찾는다고. 그럼 가치 형성률이 나왔습니다.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이 가치 형성률에는 가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개별 요인.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가치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뭐가 있어요? 일지계,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지역 요인은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개별 요인은 이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럼 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것을 개별 요인. 그럼 개별 요인은 당해 토지의 가격 형성에, 당해 부동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그 다음에 조건 등 재반 요인, 여러 가지 요인 등을 말한다. 그럼 이 토지의 면적, 이 토지의 형상, 이 토지의 고저, 이 토지의 지반, 이런 것들은 지역 요인입니까? 개별 요인입니까? 개별 요인. 그거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마지막에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게 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 비금전적인 것, 유형적인 것, 무형적인 것 전부 다 포함한다. 됐지요? 됐습니다. 자, 쉬었다가 같이 재원칙합니다.